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민현주 교수님을 모시고 현 시국 관련 몇 가지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현주 교수님은 19대 국회에 일자리 전문가로 영입되어 국회에 진출하셨고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은 입법 활동을 하셨고 최장수 19대 국회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직업학과 교수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최근 시사 관련 교수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기준으로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대형 사고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고 많은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대응과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쩔쩔매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 부분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저는 야당, 제일 야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네. 그런데 100석은 말씀하시면 100석이 넘는 의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0석은 너무 작은 의석인 거는 맞습니다. 3분의 1 정도죠. 300석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제1야당이 이렇게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100석이었던 적이 언제였나라고 저희가 이제 돌아볼 정도의 이번 총선에 참패를 했었죠. 일단 그 배경에 저는 가장 큰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 최고위원회의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보면요.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된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말 필요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국민의 마음에, 국민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국민들이 국민의 힘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거는 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저는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민주당과 청와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판을 할 거리들이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 먼저 서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께서는 19대 국회 때 최장수 대변인으로 명성을 쌓으셨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10월 3일에 이어서 10월 9일에도 이른바 문재인 산성을 쌓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고 집회를 봉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반사이익으로라도 국민의힘의 여론이 좀 상승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 하락하고 있는 이 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인산성이라고 부를 정도의 기본적인 국민의 그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고 있을 정도죠. 근데 그게 대다수 국민에게, 다수의 국민에게 과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만을 봐서 이것이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그 중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참 무서운 게요,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죠. 이게 사실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지지하고 있어? 민주당을 지지하고 청와대를 지지하고 있어? 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또 중도층이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냥 거기에 의견을 실어주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께서 거기에 힘을 실어서 그러면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지지하는구나 라고 해서 또 같이 가는 문제가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여전히 국민의 야당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차라리 무당층으로 빠지는 한이 있어도 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국민들이 계신 거고요. 네, 네.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죠. 또 한 층은 굉장히 열심히 야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소위 뭐 구구라고 네이밍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 사실 어쨌든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이런 이제 야권의 지지층 분들이 있는데요. 보수 지지층인 것이요. 충성도가 예. 높은 이분들이 최근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고 있는 야당의 그런 민주당과 청와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입장에 좀 실망하는 분들이 이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의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제대로 된 비판과 그다음에 제대로 된 그 비판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부족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힘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네. 할 시점이 언제쯤일까 이제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물론 네. 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광화문 집회의 원천 봉쇄에서 나타났듯이 이 정권과 서울시가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여당도 야당도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네. 있는데 선거란 뭐 아시다시피 정당의 공천이 거의 뭐 당락을 좌우하다시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공천 예상 후보 네. 또는 국민의힘이 내세울 공천 제도, 네. 공천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아픔도 있고 하셔서 네.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저희가 직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가 있죠. 그렇죠. 예. 서울 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시선은 다 서울시장 경선으로 가 있는 예. 후보 이제 경선과 그 다음에 본선에 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크게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보수 정당이 그동안 사람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정치하는데 투자를 적게 했구나. 너무 소홀했구나. 안일하게 대처했구나라는 점을 저는 많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만일에 그 어려운 시기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좋은 분들을, 훌륭한 분들을 영입하고 그분들과 같이 정치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국민의힘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후보 관련해서 지금 당내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여러 가지 후보가 없다, 참신하지 않다 이런 대중의 비판이 나오는 거가 그동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잘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 진영에서. 네, 네. 전 무조건 서울 시민들과 사실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만의 시장은 아니거든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하지만 서울 시민들에게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저는 분명히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후보도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거나 그분들을 제가 다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요. 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얘기는 이제 떨궈 버리고 네.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정당 제도가 참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정당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도자 한두 명이 정말 좋은 분, 훌륭한 분이, 미래지향적인 분이 영입돼서 그분이 지도를 하실 때는 당이 정말 잘 나가고요. 국민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영입이 되거나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선출돼서 당대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참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면서 당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을 지지하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자체들이 불행해지는 그 결과가 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단지 흥행성만을 보고 연예인식의 연예계 쪽에 그런 흥행적인 요소만을 자꾸 들여서 국민들에게 순간적인
그 호기심거리로 만드는 그런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해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저런 사람 정말 우리 잘 몰랐는데 굉장히 능력 있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인물을 발굴해서 시민들께, 서울 시민들께 앞에 딱 내세울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아직까지는 국민들 기기에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박원순 전 시장이죠. 물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언제부턴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마치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은 당선이 이미 된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서울시장이 위태롭다라는 선거 결과,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금 대응이 그 후보 관련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인재를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성공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 공천을 앞두고 과연 야당에서 그 후보자의 자질이나 시민들에게 득표력이나 이런 거 이전에 과연 객관성 있는 공천이 가능할까? 공천 시스템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아까 제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공당 정당 제도에서 가장 불행한 거는 지도자 한두 명에 따라서 그 정당의 성공 여부 그리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더 잘 아시지만 시스템화돼 있죠, 제도화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선거 한 번 졌다고 이름 바꾸고 뭐 다시 뭐 통폐합하고 이런 경우도 없고요. 항상 그 제도화된 그 시스템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인재 선발이 이루어지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후보가 선출되고요. 그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유독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뭐 영입되는 경우도 많은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인 제도화에 입각한 후보를 선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지도자 한두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면 굉장히 성공하는 선거가 되는 거고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이번 21대 선거처럼 역사상 최악의 참패하는 선거 결과가 나오는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김용호 전 이제 공관위원장을 말씀하셨는데 김용호 공관위원장 한 사람의 작품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당 지도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최고위원들이 있었죠. 당대표도 있었고요. 사무총장도 있었고요. 이런 측면은 원내대표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이런 측면을 보면 그 소수의 핵심 지도부의 그 책임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고 나면 그분들은 물러나면 그만이에요. 그 피해는 오롯이 후보나 아니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경선 100% 국민 참여 경선이란 제도도 논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그 평가하는 기준을 제도화하자라는 점도 많이 됐어. 사실 이번 공천이 21대 국민의힘 공천이 그렇게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고 성공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또 다시 소수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게 이제 엎어진 경우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해보고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수 정당 내에 시스템화가 돼서 이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그걸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부터 중간에 일부 재보궐선거, 그 다음 지난 4월 총선까지 거의 모든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참패하고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 진영이 흔히 하는 말로 싹쓸이하는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정치권만의 문제인지 네.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현상인지 네. 정치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을 두고 정치인이면서 사회학자시니까 네.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네. 양 측면을 구분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역사상 초유의 참패인데요. 지방선거도 졌고요. 그다음에 보수 정당 입장에서 네. 총선도 졌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처음이죠. 역사 헌정사상 처음이죠. 대통령 탄핵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보수 지지층도 떠났었던 때가 있었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보수층이 조금 더 이제 견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스윙보트라고 하는 중도층은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도층이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정당이 국민들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또 하나의 문제가 소수의 핵심 여당 지지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SNS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활발하게 진행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뭐랄까 인쇄물로 된 정보나 홍보 뉴스를 본다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사실은 여권에게 진보 여권이라고 할까요? 뭐 일부는 좌파라고도 하는데요. 그 여권의 핵심 그 SNS 지지층에게 그 지점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언론에서도 기사가 났는데 그 SNS를 장악하고 있는 여권의 핵심 지지층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수층이라고요. 10명에서 20명 정도 된다는 기사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수의 중도층들이 그 여론에 전해서 사실은 보수층으로 흡수가 안 되고 중도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중도 진보층, 중도 좌파로 지금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이 지속적인 많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이 지지층을 확대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 SNS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청년위원회 당 중앙청년위원회 젊은 층들로 하여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밥상머리 화제거리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홍보물을 게시하게 했는데 그 와중에 청년들이 부적절한 표현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즉각적인 징계를 당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이 망언에 비하면 큰 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젊은 친구들의 작은 실수를 문제 삼아서 적극적으로 징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지지자들의 많은 그 따가운 비판이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을 동원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김종인 할아버지가 자신의 고령을 포장하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이용만 하고 실수를 하니까 바로 그 친구들을 징계해서 박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정치권에 와서 정치적인 행위를 해보지도 못하고 정계 은퇴하는 그 친구의 젊은 친구의 장래를 결과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많다라는 여론이 너무 지금 비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위원장님 그 지금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책임은 분명히 지적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청년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 정당이 항상 지난 10년 이상인 것 같아요. 항상 숙제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보수 정당에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수 정당에 청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할까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그리고 화제성으로 이 이슈를 끌어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일단 영입하는데 주력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수 정당에 와서 어떤 청년 정치,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같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는 소홀하고
그냥 인물, 이슈가 될 수 있는 인물만 영입하는데 주로 초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 처음은 아니에요. 왕왕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지금 터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민들의 눈살을, 일부 국민들이랄지라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지금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방향과 조금 맞지 않는 발언이나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보인 청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주의를 주고 경고 조치를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이미 한번 스크리닝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사실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징계를 한다? 그거는 별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 전 단계여야 되고요. 이분들이 뭐 그 노후한 정치인들도 아니었고 새롭게 뭔가 혁신적으로 한번 정치를 해보자라고 들어왔던 분들인데 이제 사고 아닌 사고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정치 활동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걸 보인 건 굉장히 안타깝는데요. 전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단 정당에서 책임지고 인재를 영입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이 제대로 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들이 이제 또 꼬리 자르기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이 사람 일단 반성부터 해야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청년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꼭 생각합니다. 최근의 이 사태들이 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느냐,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네.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활동의 한계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 말로는 비대위인데 비대위면 비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비대위가 이제는 이제 상임위로 자기가 마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대표권을 쥔 권력을 고착화시켜가는 듯한 네.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서울시장 후보나 좀 더 나아가선 다음 대통령 후보까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런 거를 결정할 권한도 없거니와 네. 설령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네. 당의 공론을 모아서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후보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네. 여당의 행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네. 상당히 개인적으로 평생을 쌓아온 정치인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평가해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자기가 몇 번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러브콜을 보내는 듯 하다가 자기 의사를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마치 개인적인 감정처럼 네. 안철수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는 거의 뭐 폭군에 가까운 행포를 부린다는 당내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비상한 각오와 조치를 해야 될 게 더 네. 이상 김종인 체제를 끌고 갈지 말지 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 영입 당시에 많은 논란들이 있긴 했었죠. 그리고 당내에 인재들도 있는데 왜 외부의 인사를 영입하느냐 그 문제가 사실 가장 크게 대두됐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 영입에 가장 적극적이었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분의 개혁의 칼이라는 그런 힘을 빌려서라도 보수 정당에 다시 서보자. 라는 차원에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고 초반에는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국민들께도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연말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경선 후보들 나오고요. 경선이 치러지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상황도 사실은 초래될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선거 결과가 되겠지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결과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가서 국민의힘은 어느 지도자를 또 다시 영입할 외부에서 또 영입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온다면 그러니까 물론 선거 결과는 전 일단 국민의힘이 이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과연 그 혼란한 상황을 극복할
지금 저력이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면 당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하고 네. 있는데 그 표현이나 주장이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네. 봐지고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면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놓고 네. 그 뒤에 숨어서 자기네들의 어떤 책임 회피랄까 이런 그 국민의힘 내부의 재선 이상 3선 4선 중진 의원들 그분들의 책임과 역할론이 중심으로 네, 당 내부 네. 인사들에게서 간간히 이제 네. 새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중진들이 이럴 땐 사실 어르신들이잖아요. 당 입장에서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중진들이 예전에는 과거에는 모임을 갖고 거기서 어떤 의견을 피력해서 당이 나아갈 진로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설정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은 또 그 중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대로도 같이 나아간 힘을 실어준 경우도 많았어요. 20대 시작해서 21대까지 오면서 중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21대는 사실 중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국회에 입성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영향력이 많으셨던 분들이 입성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선 이상들이 많은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 중진들께서는 정말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만 늘려서 상임위원장만 바라는 게 중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만 욕심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당이 위기에 처하거나 초선이나 재선들이 정치 활동하는 데 있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이 나오는 건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모 중진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이 살려면 초선이 잘해야 된다. 초선이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맞아요. 초선들은 그 패기와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그리고 그 도구나 아니면 어떤 힘은 중진들께서 실어주셔야 되는데 그 초선들에게 아무런 힘을 실어주지 않는 중진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중진들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좀 발벗고 나서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네. 끝으로 박찬종 TV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겸해서 네.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찬종 TV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네. 될까요? 네. 저도 박찬종 TV 정말 그 열혈 팬입니다. 박찬종 대표께서는 아시겠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시지만 대표 지도자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굉장히 냉정하게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하시고 미래를 전망해 주시는 걸로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사랑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또 선배로서 좋은 말씀과 그리고 훌륭한 출연자분들과의 그런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릇 정치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함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에게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